세계가 지옥이라고 불렀던 땅이 있습니다. 유엔도 떠났고 세계은행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서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하자 단 3일 만에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생명의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오면 물길이 열린다. 여러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이곳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땅이라 부르던 아라레, 그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기적을 말입니다. 저는 그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 김입니다. 고려인 4세로 태어나 젊은 시절 한국으로 건너가 수자원 공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 저는 중앙아시아의 한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땅으로 말이죠. 아라레. 여러분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던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곳엔 물고기가 넘쳐 흘렀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으며 사람들은 배 위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저는 그날 정말로 지옥을 보았습니다. 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에는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냄새라기보단 혀에 직접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입술이 바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현지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바람을 죽음의 숨결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끝없는 황무지가 펼쳐졌습니다.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땅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이 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게 전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사막. 7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바다 밑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물이 다 증발해버렸고 남은 건 오직 소금과 독성 화학물질 뿐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차에서 내려 숨이 멎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배였습니다. 녹슨 배가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단 쓰러져 있었죠. 마치 거대한 고래가 죽어서 뼈만 남은 것처럼 그 배는 소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70년 전엔 여기가 바다였다고 저 배는 그때 떠다니던 어선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배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체에 손을 댔을 때 뜨거웠습니다. 사막의 태양에 달궈진 쇠였죠. 그리고 제 손바닥에 하얀 가루가 묻었습니다. 소금이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정말 바다였구나 하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다시 그 소금 바람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오야, 우리 고려인들은 말이다. 어딜 가든 물길을 찾아냈단다. 우리가 가는 곳엔 반드시 물이 생긴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이 보였습니다. 집들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창문엔 유리가 없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어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사냐고요? 한때는 5만 명이 살았답니다. 지금은 200명 정도만 남았다고 했어요.
대부분 떠났고 떠날 수 없는 노인들만 남았다고요. 200명. 5만 명이 살던 마을에 이제 200명만 남았다니.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안내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물이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어차피 불가능하지만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현지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3시간만 들어왔고 수돗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수를 사서 써야 했죠. 침대는 딱딱했고 벽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깜깜했습니다. 도시에선 항상 어딘가 불빛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이었어요. 별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익. 여러분,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바다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본격 시작 전에 현지 조사를 해야 했거든요.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땅의 상태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아리랑을 듣다니. 저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집 마당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작은 배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니, 배라기엔 너무 낡았어요. 그냥 나무 조각 같았죠. 하지만 노인은 그 배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려인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려인 4세라고요. 노인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노인은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집 안은 간소했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탁자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차를 따라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누루 함자라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여기서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마당에 있던 배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리랑호라고 자신이 젊었을 적 타던 배라고 했어요. 아라레가 아직 바다였을 때 말이죠. 노인은 회상했습니다. 그땐 정말 좋았다고 물고기가 넘쳐났고 돈도 잘 벌었다고요. 하지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다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노인은 떠나지 못했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자기 집이니까 그리고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고 믿으니까. 물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조부께서 말씀하셨다고 한국인이 오면 물길이 열린다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노인의 조부도 고려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려인이었다고 해요. 시베리아에서 이곳으로 강제 이주당한 분이었죠.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노인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노인의 증조 할머니 고려인이셨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단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뭔가 강인함이 있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시기 전 뭔가를 남기셨는데 한국 사람이 오면 보여주라고 하셨다고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을 때 손에 낡은 천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천을 풀었을 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엔 아주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보기 전에 저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지역 환경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알리 예르잔이라는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또 하나 오셨다고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며 그가 보여줬습니다. 지난 20년간 이곳에 온 사람들 명단이라고 했어요. 서류엔 빽빽하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엔 환경조사단, 세계은행 개발팀, 유럽연합 보건 프로젝트, 미국 NGO, 일본 기술진 다들 왔다가 갔고 결론은 다 똑같았답니다. 회생 불가. 알리 예르자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RRN은 끝났다고, 복원 불가능하다고요. 물을 다시 채우려면 최소 100년은 걸린다고, 그것도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다르다고요. 그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다르다고? 여기 온 기술자들 전부 세계 최고였다고. MIT 출신, 옥스퍼드 박사, 프랑스 국립연구소 연구원들이었다고요. 다들 자신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리 예르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만 현실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소금 사막, 70년 전만 해도 바다였던 곳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고 토양엔 중금속과 독성 물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WHO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의 3배, 호흡기 질환은 5배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린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알리 예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건 다 도와드리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안 될 테니까.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알리 예르잔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생 불가.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오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 고려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가는 곳엔 반드시 길이 열린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럴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일주일 후 저는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도착하는 날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그을린 얼굴, 작업복 차림. 그가 바로 박강우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소장의 악수는 강했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의 손이었죠.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여기 상황이 어떠냐고요? 최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소장은 씩 웃었습니다. 좋다고. 최악이라는 건 더 나빠질 일은 없다는 뜻이니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의 낙관주의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뒤따라 기술진 10명이 내렸어요. 전부 3050대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각자 장비가 든 가방을 메고 있었죠. 박 소장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환경은 열악하지만 우린 이런 곳에서 일하는데 익숙하다고. 목표는 하나.
이 땅에 다시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박 소장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계산보다 현장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물 다루는 기술 하나만큼은 우리가 세계 1등이니까. 그 말에 팀원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소장이 현지 주민들 반응을 물었습니다. 대부분 무관심하다고 했어요. 이미 여러 팀이 왔다 갔으니까요.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우린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말로는 안 되고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소장과 팀원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출발했어요. 소금 사막을 걸었고 폐허가 된 마을들을 돌아다녔으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엔 숙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죠. 한 팀원이 토양 샘플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염도가 예상보다 높아 일반 농경지의 50배라고 당장 농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박 소장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은 토양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 길다며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지도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100년 전 이 지역 물길이 그려진 지도요. 박 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게 있냐고 물었고 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소장은 즉시 말했습니다. 당장 가자고. 우리는 누루 함자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여전히 아리랑호를 닦고 있었어요. 박 소장이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수자원 전문가라고요. 할아버지는 박 소장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소장과 팀원 2명,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물을 흐르게 하려 한다고 들었다고요. 박 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 목표라고요. 세계은행도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물었고 박 소장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은행이 아니라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박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가진 걸 보여주지. 할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천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박 소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였어요. 거기엔 아라레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강줄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물길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100년 전 아라레라고 아직 물이 풍부하던 시절이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도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작은 물줄기가 보이냐고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여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작은 선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지하수로라고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길로 물을 끌어왔다고 지상에 물이 없을 땐 땅 밑에서 찾았다고요. 박 소장은 지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위치가 어제 조사한 지점 같다고요. 박 소장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이상한 지형을 발견했던 땅이 약간 함몰된 것처럼 보이는 곳 말이죠. 박 소장은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옛날 지하수로가 있던 자리라고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거든요. 만약 지하수로가 아직 남아있다면, 만약 그 아래에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다면, 박 소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 지도 저희가 가져가도 되겠냐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라고, 어차피 자신한텐 이제 쓸모없는 물건이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박 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약속해달라고, 이 땅에 정말로 물을 흐르게 해달라고요. 박 소장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약속한다고. 그날 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도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모두가 돌아가며 분석했어요. 팀원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지하수로가 정말 존재한다면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상에 물을 끌어오는 대신 지하수를 직접 뽑아 올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 물이 남아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내일 당장 시추 작업을 시작한다고.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전부 조사할 거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엔 물길이 열릴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레오야. 너희는 할 수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지도를 만난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시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박강우 소장과 팀원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그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지하수로가 있었다는 바로 그 자리. 시추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드릴 이 트럭에서 내려졌고 팀원들은 신속하게 조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한다고 했어요. 옛날 선조들이 찾아낸 그 물길을 우리가 다시 열 거라고요. 드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땅이 파고 들어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m, 20m, 30m. 드릴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50m를 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소장은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m.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드릴이 멈췄습니다. 팀원 한 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층이 예상보다 단단해서 드릴 날이 손상됐다고 했어요. 박 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체용 드릴 날을 가져와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후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날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추 지점을 파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모래 폭풍이 몰려왔어요. 하늘이 순식간에 노랗게 변했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모두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팀원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 지도가 정확한 건가요? 박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물이 있을까?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박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저 걱정됩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뭐가 걱정인가? 물이 안 나오면 어쩌죠? 박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레오 씨, 난 30년 동안 물을 찾아다녔네.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중동 황무지에서도 동남아 산골에서도 말이야. 네. 그때마다 사람들이 물었어. 정말 있을 것 같냐고. 난 항상 대답했지. 모른다고. 저는 박 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찾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포기하는 순간 물은 영원히 땅 밑에 묻혀버리지. 박 소장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땅 밑 어딘가에 물이 있어. 분명히 있다네. 할아버지의 조상들이 찾아낸 그 물길 말이야. 우린 그걸 다시 열어주기만 하면 돼. 소장님, 포기하지 맙시다. 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장님.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시추 지점이었어요. 드릴 이 다시 땅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엿새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알리 예르잔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시추 작업을 지켜보다가 박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이제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 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엔 물이 없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알리 예르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계은행 조사팀이 10년 전에 이미 이 지역을 다 조사했어요. 지하수 탐사까지 했죠. 결과는 없음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처음으로 알리 예르잔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10년 전 장비와 지금 장비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들이 없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알리 예르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틀린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누르 함자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얼굴엔 땀이 흘러내렸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추공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데려다 주게. 저는 할아버지를 시추공 옆까지 모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추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어요. 천을 풀었을 때 안에는 벽시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말라비틀어진 벽시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박 소장과 팀원들이 모두 할아버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증조 할머니께서 연해주에서 가져오신 벽시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100년도 더 됐지. 강제 이주 당할 때 할머니는 이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셨어. 고향의 흙과 함께 이 벽시를 가슴에 품고 오셨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 언젠가 다시 물이 돌아오면 이 벽시를 심겠다고. 그리고 고향의 쌀을 여기서 키우겠다고. 할아버지는 벽시를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물은 사라졌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이 벽시를 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 눈물이 할아버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이 벽시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하지만 난 늙었고 물은 아직 오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벽시를 두 손으로 모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조상님들 부디 이 땅에 다시 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의 한국 기술진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박 소장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찾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끊어진 역사를, 잃어버린 희망을,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간절함을 다시 연결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소장이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이 지점을 봅시다. 한 팀원이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지점들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충분히 깊게 파지 않은 건 아닐까요?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 100년 동안 지층이 변했을 수도 있고. 그럼 더 깊이 파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소 800m까지.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800m는 엄청난 깊이였거든요. 하지만 박 소장은 단호했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했어요. 드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0m, 200m, 300m.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때가 되었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m, 600m, 700m. 팀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드릴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750m.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 소장은 땀을 닦으며 계기판을 지켜봤어요. 780m. 그때였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뭔가 있습니다. 박 소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한 박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반이야. 단단한 안반층에 부딪혔어. 그럼 뚫어야 해. 그 밑에 물이 있을 거야. 드릴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기익. 귀를 찢을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90m, 795m, 그리고 800m에 도달했을 때 꽝! 깊은 땅 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지가 울렸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싸!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10m도 넘게 물이 뿜어져 나왔어요. 맑고 투명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았습니다. 박 소장도 팀원들도 현장에 있던 현지 주민들도 모두 그저 물기둥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르 함자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물길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0년 만이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소장도 울고 있었어요.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들도 이곳에 남아있던 현지인들도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물기둥은 계속 솟구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줄기는 마치 생명 그 자체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기적이란 게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이 나온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생태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소장과 팀원들은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침사지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에서 뽑아 올린 물에는 미세한 모래와 광물질이 섞여 있었거든요. 침사지는 이런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가져온 스마트 워터 시스템이 설치되었어요. 센서가 물의 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했고 자동으로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팀원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이라고 사막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은 인공 저수지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되었고 며칠 만에 작은 저수지가 완성되었어요. 지하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7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물이 고인 순간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물을 신기하게 바라봤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이 저수지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살아있구나, 이 물이 살아있다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물이 고이자 다음은 식생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사막 적응 식물들이 심어졌어요. 삭상나무, 비수리, 갯버들. 이 식물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종들이었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 토양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염분을 흡수해 땅을 정화하는 역할도 했어요.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식물이 자라면 토양이 살아나고 토양이 살아나면 더 많은 생명체가 돌아올 거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수지 주변으로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싹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랐습니다. 2달째 풀밭이 형성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소금 사막이었던 곳에 초록색이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 풀밭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3달째 나무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작은 묘목들이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며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날랐고 어른들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풀씨를 뿌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손으로만 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는 기술로 희망을 만드는 나라구나. 그리고 그 기술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요. 넷째 달 저수지에 처음으로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참새 떼였어요. 새들은 물가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70년 만에 이 땅을 찾은 생명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새들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5째 달 마을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소형 수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했거든요. 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이제 하루 3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전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집들의 불이 켜졌고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물을 찾은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돌려준 거구나. 6째 달이 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수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야악 끼야악. 새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홍학이었습니다. 플라밍고 떼가 저수지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분홍빛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새들이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홍학은 70년 전 아라레가 바다였을 때 서식하던 새였습니다. 하지만 물이 사라지면서 홍학도 함께 떠났죠. 그런데 지금 돌아온 겁니다. 저는 급히 박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홍학이 왔어요. 홍학대가 저수지에 있습니다. 박 소장과 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도 홍학대를 보자 말을 잃었어요. 불가능해 어떻게. 한 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홍학이 물가에서 유영하고 있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곧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홍학을 보며 울었어요. 한 할머니는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홍학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게 바로 희망이란다 하고요. 며칠 후 국제 언론이 찾아왔습니다. BBC, CNN, 로이터 통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저수지를 촬영했습니다. 한 BBC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 소장이 모든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저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단순히 물을 낸 게 아닙니다. 팀원들이 박 소장을 바라봤어요. 우린 이 땅의 절망을 걷어냈습니다. 7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짓눌렀던 절망을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홍학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그냥 새가 아닙니다. 저들은 이 땅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돌아왔다는 증거죠. 팀원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술자 이상의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엔 반드시 물이 생긴다. 할머니 맞았어요. 정말로 물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따라 생명이 돌아왔어요. 홍학이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누르 함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오, 레오 왔구나.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을요. 의사를 부를게요.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어요. 레오 홍학이 정말 돌아왔나? 네, 할아버지. 수십 마리가 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드디어 이 땅이 살아난 거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자네들 덕분이지.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레오,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아리랑호를 물 위에 띄워다오.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저 배를 단 한 번이라도 물 위에 띄우고 싶구나.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이틀 후 우리는 아리랑호를 저수지로 옮겼습니다. 낡은 배였지만 박 소장과 팀원들이 정성껏 수리했어요. 구멍 난 곳을 메웠고 부식된 부분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아침 우리는 아리랑호를 물 위에 띄웠습니다. 배는 천천히 물에 떠올랐어요. 70년 만에 아리랑호는 다시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할아버지는 아리랑호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리랑호야, 미안하구나.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배에 태워드렸습니다. 박 소장이 조심스럽게 배를 저어 저수지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배 위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였고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홍학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물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채로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이란 단순히 물이 솟아오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기적은 한 사람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르 함자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랑호 위에서 마지막 꿈을 이룬 후 편안하게 잠드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저수지가 보이는 언덕에 묻어드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 떨리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레오에게. 자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겠지. 슬퍼하지 말게. 난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 떠나는 거니까. 물이 돌아왔고 아리랑호는 다시 물 위를 떠다녔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 벽시를 자네 뿌리 고향에 심어다오. 한국 땅에 말이야. 그래야 우리 조상들의 혼이 진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누르 함자. 편지 안에는 그 벽시 보자기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는 박 소장과 팀원들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벽시를 품에 안고 경기도의 작은 논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할머니와 함께 놀던 그곳이었어요.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100년 된 벽시를 조심스럽게 심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그 벽시는 싹을 틔웠습니다. 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이 깨어난 거예요. 작은 싹은 자라서 벼가 되었고 여름이 되자 푸른 논을 이루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벼는 황금빛으로 익었어요. 저는 그 벼를 베며 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끊어진 역사를 다시 잇는 씨앗이었어요.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여정. 100년 동안 새 대륙을 떠돌던 고려인의 혼이 담긴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그 쌀을 아랄의 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쌀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할머니를, 누르 함자 할아버지를, 그리고 아라레를 말이죠. 1년 후 저는 다시 아라레를 방문했습니다. 저수지는 더 커져 있었고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마을엔 새로운 학교가 세워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박 소장을 만났습니다. 소장님, 할아버지께서 심으라고 하신 벽시 한국에서 잘 자랐어요. 박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만.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일의 진짜 의미니까. 네. 우린 물을 찾은 게 아니야. 우린 단절된 것들을 다시 이었지. 땅과 물을,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홍학들이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라레에 흐른 물은 사실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어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이어준 희망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걸어온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만든 길 위에 후손들이 걸어갈 것입니다. 물길은 단절되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가는 곳엔 언제나 물길이 열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서로를 잇는 뿌리, 그리고 작은 간절함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